안녕하세요. 시사와 먼 곧 망할 언론사의 노예진, 백지, 김지용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장황해서 각설하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일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최측근 변호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방송을 할 예정이오니 괜한 논란은 사절하겠습니다. 방송은 총 4부로 방송되며 3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여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호스트 서석구 변호사님 근황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네. 기독교 계통 학교인 개성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경북대학교 법계를 나와서 하고 공군장교 근무하면서 한미활동 근무를 하면서 그때 그러고 제대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고시 합격을 해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서 판사 네. 대구, 부산, 광주, 네. 심지어 목포도, 진주 이렇게 판사로서 10년간을 근무했습니다. 목포요? 예. 그리고 73년부터 83년까지. 네. 그때는 과거에는 제가 젊은 판사 시절에는 운동권 변호사로 네. 널리 이제 이름이 떨쳤던 시대고, 네. 그러고 이제 변호사 83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아, 예. 그리고 83년도 변호사 개업하면서 그 이후에 젊었을 때 그 운동권 변론을 꽤 긴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아마 중반까지인가? 네. 그때까지 아마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 네. 그리고 후반도 약간 겹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권 변론을 창기를 했고, 네. 그리고 제가 워낙 독서 매니아다 보니까 네. 그 운동권에서 너무 이념적으로 너무 이제 경직화됐고, 네. 방법론적으로 너무 과격해가지고 그 운동권의 그 회의를 느끼면서 제가 그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그러나 환경 문제나 사회복지는 온건 좌파를 그 벤치마킹하는 이런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제가 좀 다시 태어나고 할까? 현재도 그렇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황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네. 그 탄핵 그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사건을 박근혜 네.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을 했죠. 네. 변론했고, 어쩌다 선임되신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오퍼가 탄핵 왔나요? 사건 그 변호인들이 먼저 선임된 변호인들이 네. 저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변호사님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했고, 그러고 이제 현재 그때 사실 태극기 집회, 네. 태극기 집회를 계속해서 네. 제가 매주 토요일이면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매주 이틀간 네. 매주 2번씩 재판을 했어요. 예. 이틀 맞습니다. 재판했고,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 태극기 집회. 네. 제가 태국에서 이제 3번에 올라갔고, 또 변호사들이 이제 탄핵 사건 그 대책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서울 올라갔죠. 아이고. 그리고 사흘 동안 이 컴퓨터에 내장된 네. 그 탄핵 기록이 한 5만여 쪽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일주일에 사흘 동안은 그 기록을 파악하리라고. 그래서 제가 밤 12시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11월 탄핵 사건, 3월 탄핵될 때까지 네. 그야말로 거의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했어요. 여보, 대통령 살리려고 하다가 당신부터 먼저 올라가겠다. 근데 저는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고 음악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독서 좋아하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고, 네. 지금은 지금도 역시 태극기 집회에 그대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보신각에서 하는 태극기 집회도 나갔고, 예. 대한문에서 하는 태극기 집회도 나갔고, 또 네. 김일성 교수가 하는 태극기 집회도 나갔고, 네. 대한애국당 그 태극기 집회도 나갔고. 근데 규모 면에서 대한애국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그 수의 태극기 집계를 하면서 지금은 거기에 그 천만의 서명운동 본부의 공동대표 이규택 전 의원하고 같이 공동대표를 맡다가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태극기 집회가 대한애국당 집회이자 천만의 서명운동 본부 한 대한애국당이 주최를 하고 이 천만의 서명운동 본부가 그 이제 주관을 하는 예. 이런 그걸로 하고, 이번 3월 17일 네.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내일 그 오후 2시에 이제 수원의 네.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이 태극기 집회부터는 네. 이제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주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만의 서명운동 본부는 정당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네. 천만의 서명운동 본부가 주관해가지고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천만의 서명운동 본부고, 네. 제가 대한애국당 당적은 안 갖고 있지만은 그 당의 법률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왜 그 저 조원진 대표가 인공기 뭐 저 김정은 사진 불태운 퍼포먼스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경찰에 수사를 하려고 할 때 네. 제가 법률 자문을 해드렸죠. 아. 그리고 현재도 이 태극기 집회에 보면 가끔 보면 그 진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법률 자문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 사건을 맡아 가지고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 어떤 질문을 원하세요? 10번에서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뭐 그중에 가장 지금 현재 이제 대구가 이제 보수의 성지인가 하는 예. 이거 사실 대구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죠. 예, 10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대구 이제 과연 보수의 성지인가? 홍준표 대표가 집권하는 보수의 미래. 예. 네. 그래서 물론 홍준표 문 대표가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걸 저는 전혀 보지 않. 그러나 이제 홍준표 대표가 크게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네.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네.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무한 책임을 네. 져야 한다. 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그 야당의 사실은 당원 일로 아닙니까? 네. 사실상 야당을 키운 장본인이기도 한데 네. 그걸 출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당인으로서는 사형선고에 해당됐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박근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방한하는 직전에 음. 그와 같은 조치를 하는 거는, 그래서 그때 어떤 구설수가 있느냐. 네. 그러면 문재인 정권하고 네. 홍준표 야당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봐라, 한국의 야당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걸 정치적 무한책임을 지어가지고 박근혜를 버린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그널을, 정치적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야당 그래서 위주인데.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특히 태극기 집회 하는 쪽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왔고, 그 때문에 네. 실제로 태극기 집회가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네. 쪽에 그 태극기 집회가 그것도 꽤 많은 인원이 있는데 네. 그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무한책임을 지어가지고 출당 조치를 하는 바람에 네. 대한애국당의 쪽으로 그 인원이 급격하게 하면서 늘어났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예. 그때는 홍준표는 보수의 아이콘이고 예를 들면 대한애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네. 조원진은 역적으로 매도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대선 전에 미국의 목사님이나 또 김평호 변호사님이나 네. 서 변호사 조원진 찍어봤자 당선 안 되기 뻔하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를 찍어라. 그렇게 저를 설득했을 때 제가 김평호 변호사님이나 네. 그 미국에서 온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도 너무 잘한다. 조원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안다. 네. 그런데 왜 여기에 남아가 있어야 되느냐? 네. 홍준표는 그때 그 권성동이 탄핵소추위원장 헌법재판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위 촛불이 민심이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네. 이렇게 했던 탄핵의 사실 소추위원장이라 하면 탄핵의 두목 아닙니까? 이런 사람하고 대선 직전에 손을 잡는 이 사람이 앞으로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또 바른정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을 게 뻔한데 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홍준표를 건너가면 네. 결국은 이 수십만 수백만 태극기 집회 이것이 결국은 사그러지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 뭐 조원전 대표 이쪽에 그러니까 대선에서 뭐 이 가망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네. 언젠가는 이 태극기 집회가 기사회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시에 개의치 않고 네.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결국은 제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 결과 역시 제 예상대로 바른정당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김무성에게도 입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계속 번지면서 그 태극기 집회 과거에 네. 태극기 집회 할 때 저보고 네. 그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변호사님. 그리고 문자도 많이 왔어요. 저 좋은 지 찍어봤자 안 되니까 제발 홍준표 찍고 이쪽으로 하라고 계속 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보수의 미래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태극기 집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홍준표 갔을 때는 태극기 집회는 그냥 다 망한다. 음. 그런데 그때 저보고 홍준표 후보를 찍으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네. 거꾸로 저한테 네. 전화가 와가지고 변호사님 이제 대한애국당 집회 나오라고. 그때 왜 그러냐면 제가 대선 딱 끝나고 나서 저도 완전히 역적으로 매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이 새누리당에 몸담는 것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새누리당이 그때 탈당을 하고 완전히 중립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저는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또 유엔에서 벌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구명 운동에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안 나오는 그 순간 제가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영어 약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레포트를 써가지고 유엔이나 박근혜 대통령 구명하는 미국이나 카나다 이 단체들이 다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통령을 구명하는 이 운동에 쓰여졌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때 판단을 잘 했고 홍준표는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자유한국당 내에 김진태 의원이나 전희경 의원이나 네. 이런 뭐 또 무슨 여행관 또 의원 같은 네.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 네. 이 의원들이 홍준표하고 결별을 해라. 그리고 이 조원진 대한애국당하고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는 순수한 태극기 집회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 세력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해쳐 모여 해가지고 정치 세력화해야 네. 이거 국회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런 식으로 제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당시 제가 그 정당을 떠나가지고 있었을 때도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내왔고 제가 그 문자 메시지라든가 메일을 통해서 이런 소리는 계속 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홍준표 대표는 야당 이중대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러니까 보수의 목소리도 내기는 내는데 예.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감이 안 가고 그러니까 야당다운 야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야당이 아니라 뭐 이중대라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수의 성지 대구에 네. 과연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이 자유한국당 내에 그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서석구 변호사 과거 판사 시절은 민주화 운동가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으나 현재는 왜 태극기를 들게 되었나? 아, 그렇죠. 그게 예. 아주 중요한 게 예, 불임 사건 때는 혹시 제가- 후회하십니까? 제가 뭐 그 불임 사건뿐만 아니라 예, 저만큼 많이 정치적인 재판을 판결을 한 판사도 드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주법원 판사 때도 그렇고 네, 목포법원 판사 때도 그렇고 예. 목포법원 판사 때는 김경인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김대중 대통령의 네. 가까운 친척이죠. 비서까지 아, 지냈죠. 예.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구속영장을 제가 기각을 기각하셨- 시켰죠. 아, 그리고 그때 뭐 긴급 조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예. 예.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운동권을 알려지는 그런 그 거에 대해서 제가 판결할 때 네. 파격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심지어는 그 판사실에서 그 부장판사하고 배석판사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견해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해달라고 그냥 밀고 당기고 치열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법정에서는 아니 지금 판사가 지금 판결 선고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네. 판사들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늦게 법정에 가가지고 판결을 선고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판사 시절에는 대단히 그리고 불임 사건 있죠. 네. 소위 그 영화 변호인에 네. 가는데 네. 영화 변호인은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제가 사실 영화 변호인 그 불임 사건 판결을 하면서 네.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법, 집시법 부분도 일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판결이 돼가지고 예. 센세이션한 화제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그래- 갔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항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예. 제 판결이 깨졌지만은 네. 어쨌든 제가 그러면 그때는 왜 무죄를 판결했느냐? 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그때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그러면 왜 달라졌느냐? 그때 운동권 판결을 그렇게 하고 또 운동권 변론도 했고 예. 운동권 변론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예, 90년대 했는데 중반까지 하셨죠. 왜 그러면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소위 북한 인권 이 보수 네. 변론 보수 투쟁 태극 네. 집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느냐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기서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이라서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운동권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도소에 네. 접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10명이 넘어요. 10여 명이 되는 운동권들을 변론하려면 거기서 접견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네.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변론 끝나고 나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예. 아주 진지하게 변론을 했어요. 네. 저 접견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운동권들은 자기들을 발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운동권들이 자기들을 열심히 변론해 주니까 자기 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면은 변호사님 네. 남한 정권, 계류 정권, 남한 기업 매판 자본, 아. 북한 김일성 정권은 자주 정권, 자주 통일해야 됩니다. 근데 모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모두 그런가 요 예. 다수가 그랬어요. 음.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얘들이 보면 예. 대다수가 의식화 교재로 쓰는 것들이 보면 네.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저도 판사 시절에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보고 와, 잘 썼다 했는데 네. 제가 다양한 독서를 하면서 이영희 교수에 대해서 저서를 안 보게 됐어요. 왜냐? 만들니까. 그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중국은 네. 대단히 좋은 나라, 네. 월명은 대단히 좋은 나라, 월남은 대단히 나쁘고 미국은 대단히 나쁜
나라. 이런 식으로 그 전환시대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희 교수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은 6.25 전후해서 양심적인 지도자와 진정한 애국자는 남한을 모두 버리고 다 모두 북한으로 갔다. 예. 근데 실제로 흥남부도 철수할 때 네. 북한 사람들이 그냥 북한 그 독재에 시달리면서 그 배에 네. 엄청나게 예. 탔잖아요. 과적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 한국군 장교가 네. 그 미국의 그 무기를 버리더라도 네. 이 사람들을 태워야 된다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 북한이 앞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배에 네. 만선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영희 교수는 간첩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영희 교수 그 저서가 나중에 네. 아 이렇게까지 인터뷰한 사람이구나. 아, 그것을 보고 회의감이 들으셔서. 그렇죠. 엄청난 회의, 아. 엄청난 회의를 느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운동권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부분에 무죄 판결을 때렸지만요. 그때 예.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방화 사건이 터질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 서석구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했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비판적이었지만 그러나 네. 남북이 분단되고 6.25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네. 그리고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실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미문화원 방화 사건 하는 방화하는 이것은 안 해옵시다. 이거는 우리가 분단 현실에서 미국에 도움은 불가피하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운동권 판결을 했지만은 그러나 국가법 무죄 판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중립적이셨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독교 집회에서 네. 그 기독교의 그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가지고 신앙 간증 같은 거 하고 또 미국의 한미우호 정진협의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갔을 때도 네. 제가 미국의 한인 교회 가가지고 신앙 간증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카톨릭 아니셨어요?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이기는 하지만은 천주교의 근래에 몇 달을 안 나갔어요. 예.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당신 왜 교회 안 나가는데? 예. 그리고 제가 천주교 교회에 과거에 나갔을 때도 영성체를 안 받아 먹었어요. 제가 한 1, 2년 동안 영성체를 안 받아면서 결국 천주교를 떠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때 정의구현 사재단, 이 정의구현 사재단의 미군 철수라든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지금도 그 이석기 무죄 예. 투쟁하는 정의구현 사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의구현 사재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실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천주교를 버렸다가 그 기독교에 가가지고 개척교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천주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6.15 선언 10월 4일 선언 계승해야 된다고 심지어 그 보수적인 그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천주교로 돌아오게 된 동기가 그때 그 베네딕토 16세가 네. 그 요한 바로 2세 교황이 돌아가시고 예, 맞습니다.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등대했는데 이분은 사이먼. 해방 신학에 반대하고 네. 동성애도 반대하는 좀 네. 오르토독스 보수적인 교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보수적인 교황이 하는 이 천주교로 가정평화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역시 돌아와도 역시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 사장의 기승을 벌이겠어. 예. 그런 사장으로서 제가 네. 결국은 회의감이 드시면 이렇게 회의하면 종교적으로도 회의감을 느끼고 예.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운동권에 대한 실망 예. 이게 이제 다시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불임 사건 때 노무현 변호사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노무현 변호사 짧게 3분만 논평 좀 해주십시오.
노무현 변호사가 제가 강한리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네. 불임 사건 그 소위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 때리고 그래서 노무현 변호사가 저보고 서수국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하면서 저보고 각대시 인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요트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요트 태워 드리겠다고 해서 요트를 네. 타고 왔어요. 이제 노무현 변호사는 물론 이제 판사실에 들락날락거리는 그 로비하는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좋게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노무현 변호사가 이념적으로 너무 이제 운동권에 탐닉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 노무현 변호사가 제가 변호사 기업에가 대구 고등법원에서 네. 대구 고등법원 변론을 위해서 노무현 변호사 오는데 보면 손에 운동권 서적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운동권에 점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독서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노무현 변호사가 이제 그 자살해가지고 돌아갔을 때 제가 그 노무현 변호사 그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네. 싱가포르의 그 이광유라는 유명한 예. 그 수상이 있잖아요. 네네. 이광유는 사실은 이광유, 예, 리광유라고 예, 하는데 자 이분은 운동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권을 했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집권을 따고 그러니까 운동권 논리를 하면 싱가포르가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권 보고 야 이제 우리가 집권할 때는 운동권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서구와 협력해가지고 네. 이 자유시장 경제를 해가지고 자본주의의 건전한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선생님 2분만 밖에 그렇죠. 안 남아서. 그래서 이광유가 네. 그 싱가포르를 빛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변호사도 그때 운동권의 도움을 받아가 집권했지만은 네. 이광유처럼 이 서구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했더랬으면 네. 그래도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입지전적인 인물로 초항을 받았을 텐데 네. 너무나 그 점이 아쉽다.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저는 뭐 존경은 안 하고 예, 사실은 좋은 왜냐하면 사람이다.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은 면도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광유의 전체를 밟았다면 좋게 엄청나게 아니요, 우리나라에 그 변화할 수 있었다. 정치적인 노무현 말고 인간적인 노무현만 단면적으로 서석구 변호사님 직접 보셨을 때. 예.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로비를 판사실에 들락날락하지 않는 이런 점은 좋게 보는데 다만 이념적으로 너무 편협하게 이렇게 제 쪽에 기울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도 네. 그 어려움이 끼쳐지고 국가에게도 어려움이 끼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한 것은 잘했잖아요. 예. 아니 한미 FTA 체결하려고 시도했던 거. 네. 네. 그런데 나중에는 또 말이 달라져가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정말 길을 좀 달리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운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1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충. 네,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네, 최측근 입장에서 바라보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네, 지금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 얘기를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변론할 때는 그 탄핵 변호인단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왜 만났는가 하면은 그 탄핵 사건을 변론하려고 하면 그 바로 본인 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특별히 궁금한 거 또 이 사건 변론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효과적인 그 변론이 되거든요. 그때 2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한 번은 그 1시간 한 30분. 두 번째는 이제 1시간 20분 언론 보도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얼마나 만났는지
저도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비슷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걱정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인 타격이 컸겠느냐, 이런 것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물론 얼굴에 그런 흔적은 좀 보이지만은 놀랍게도 서로 대화, 원래 그분이 보면 언어가 절제된 언어를 잘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품이 있는 이런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날도 그 사실을 1시간 반 가면 긴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혼자지만은 변호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묻고 하는데 그걸 다 대답을 하고, 그 많은 시간에서 가장 많은 대답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참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변호인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그 대답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뭘 확신했는가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 과정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은 물론이고 대통령 수행하면서 돈 한 푼 부정하게 취득한 바가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미르 K스포츠 재단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우리가 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한 푼이라도 이득을 취한 지 없는지 이걸 조회하는 것이 어떻겠냐.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회를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푼 먹은 것이 발견이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와 검찰 농고할 때도 30년 구형, 택도 없는 구형을 할 때도 검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추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한 푼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뭐 30년 구형이 택도 없는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두 번 이제 만나고 나서 즉 그때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제 솔직한 느낌은 네. 대통령께서 그 대단히 겸손하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그 변호인들을 다 일일이 다 악수를 하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표시를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잘 변론을 해가지고 정말 무죄 이런 그 탄핵이 기각되는 이런 변론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영하 변호사께서도 이제 마지막에 그 개인 변론을 하셨잖아요. 집단 사표 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그 집단 사표 낸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6개월 동안 매주 4일 살인적인 조술죄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그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재판이라는 것은 저도 판사 생활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판사들은 사건을 한 2주에 한 번꼴로 사건을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 왜냐 2주 환경 인터벌을 두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 변론 준비를 위해 가지고 또 증인 신문사항이나 피고인 신문사항이나 또 증거 자료 신청이라든가 또 이 상대방이 낸 증거를 또 이렇게 검토하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주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고 좀 복잡한 사건은 3주나 4주 단위로 합니다. 네. 그래야 공정한 변론 준비, 재판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네. 판사에게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변호사한테도 네. 준비가 필요하고 피고인에게도 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매주 4일 재판한다는 것은 매주 4일 같으면 그 변호인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소 사실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인한 그 조서들은 다 본인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진술한 것이고 이 내용이 그대로 맞다고 네. 해야만 증거로서 인정이 되지. 네. 안 그러면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법정에 나오면 매일 많은 증인들을 조사하는데 네. 원래 증인을 하려고 하면 증인신문사항을 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증인신문사항을 매일 어떻게 매주 4일 증인신문사항을 준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탄핵 사건은 수사기록이 5만여 쪽이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 사건은 수사기록이 12만 쪽입니다. 어떻게 12만 쪽을 증인신문사항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증인을 준비하면서 증인신문사항을 네. 매주 4일 재판하는데 그 증인신문사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변론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있고 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가 신청한 증인 그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미리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그날 갖고 나옵니다. 검사가 증인신문사항을 그날 갖고 나옵니다. 네. 우리 탄핵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증인신문사항을 그날 신문사항을 갖고 나오는데 변호사가 미리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할 기간도 없이 바로 법정에 그냥 느닷없이 제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날림공사라도 보통 날림공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재판, 매주 4일 살인적인 조속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또 재판 구속영장이 추가로 또 네. 발부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구속영장에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뭐 조원년 대표도 14일간 뭐 살인적인 이런 조속재판에 항의하는 그 단식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휠체어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태극 집회에서도 구속영장에 반대하는 태극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그거 반대하는 목소리를 태극 네. 집회에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구속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구속 연장까지 했다. 그래서 이 재판 거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 거부 투쟁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제가 그때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그 전주에 대통령이 재판 거부 투쟁을 하니까 그 전주에 태극기 집회 인원수보다 두세 배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날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번에 태극기 집회가 그 재판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건강이 어느 정도 나빠졌느냐 말도 많았잖아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또 밝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요통, 네. 그 허리에 요통이 와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 관절염이 왔고 이 다리 관절이 부었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됐고 식사도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본인이 이게 잘 체해요. 잘 체하고 그러다 보면 토할 수 있잖아요. 네. 토하고 체하고 하니까 신체가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 제가 최명선 변호사님한테도 전화를 했죠. 제가 그때 개인 사건은 안 하고 있어요. 최명선 변호사님 그 개인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법정에서 1시간 동안은 그래도 앉아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온몸에 주리를 튼다는 거죠. 네. 그 앉아 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서 막 이 엎어져 가지고 이게 팔을 해가지고 책상에 하고 엎어지고 그래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고 실제로 보행이 부자유스러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병원에 가가지고 또 진료도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의사들 뭐 최대집 의사 같은 경우는 이건 이러다가는 대통령의 살인이 된다 할 정도로 저도 봐도 너무너무 네. 대통령이 이렇게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에 가서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계속 재판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편지 보내기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께 편지 보내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가 편지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탄핵되고 구속되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요셉 총리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소에 누명을 써가지고 그랬다가 그 애굽의 총리로 기용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 예수님도 십자가에 누명을 써가지고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세주로 이렇게 총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언젠가는 뭐 잠시 거짓이 잠시 득시할지 몰라도 진리는 반드시 득시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써가지고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2번 그렇게 만나고 그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네. 대화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낌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그 북한 인권법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북한 인권법을 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8조 원을 퍼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다가 어떻게 8조 원을 퍼줄 수 있느냐. 결국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그 위기를 초래했지 않느냐. 이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현실적으로 탄핵되고 구속됐다고 하지만 제가 네. 볼 때는 북한 동포,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을 누구보다도 가하고 네. 또 그 국군의 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극찬을 했던 또 국군의 날 연설에서 네. 북한 동포들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 돌아오면 우리가 환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무한한 신뢰를 갖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구속된 분이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고는 몇 년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거는 선고는 저는 김세윤 부장판사한테는 네.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김세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뭐 최순실 사건 25년 구형에 20년 했잖아요. 20년 선고를 했잖아요. 최순실 사건도 대단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최순실이도 미르 K스포츠재단 금융조회 결과 한 푼도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뭐 미르 K스포츠재단을 그냥 마음대로 주물르고 돈을 그냥 마음대로 취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했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타블렛 PC, 네, 뭐 타블렛 PC도 그 분석 국정 보고서에 농단. 의해 가지고 사실상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최순실이가 그거 보면 그 JTBC가 자기들이 거기다가 그 자료들을 다 많이 집어넣어 놓고, 그게 최순실이가 집어넣은 것처럼. 그리고 그 타블렛 PC는 그 고영태도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최순실이는 타블렛 PC 여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큰맹이라고 했거든요. 장시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시호보다도 고영태가 그거는 조카에 불과했지만은 고영태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녹화하고 그럼 이렇게 내연 관계라는 거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그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는 있는, 뭐 내연 관계까지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변호인도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 사건도 따지고 보면요, 고영태가 그 예. 녹음 파일이 다 나중에 변호인단이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녹음 파일에서 고영태가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가 사무총장 쫓아내는 거야. 이사장도 쫓아내는 거야. 그래가 1년 내에 재단을 장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재단 기금 꽃감 700억을 빼먹는 거야. 네. 그리고 너 매일 주고받은 거 없애버려야 돼. 유심칩도 뽑아버려라. 그리고 휴대폰 한강에 던져라. 자, 증거인멸.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박근혜 정권 이제 끝났어. 우리는 비박이나 야당에 기대야 돼. 그러면은 최순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키친 캐비넷이 또 맞다는 소리잖아요. 그 정도를 아니지. 주물렀던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고영태가 최순실 그거 보면 그래서 올해부터 언론 기사 나갈 거야. 우리가 터뜨리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그 해먹고 우리는 인천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냥 와이셔츠 벗고 네. 뛰어드는 거야. 이런 기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고영태 게이트. 고영태 게이트인데 그 한낱 고영태가 최순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예. 단돈 한 푼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조회 결과 다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현금으로 슈킹을 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최순실의 얘기도 이 말 있잖아요. 말 예. 정유라 말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유일하게 네. 그 말도 소유권이 삼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무상 사용했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언론도 지나치게 과장되고 20년 선고했다 해서 저는 김세윤 저 사람이 과연 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회의를 느꼈어요. 보통 구형의 절반이 선고죠. 아니 그게 검찰이 뭐가 잘못됐느냐? 예. 탄핵 관련 그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조서가 있어요. 네. 제가 변론하다가 보니까 탄핵 관련 피의자들 참고인들 조서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 100여 건의 조사가 네.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지고 네. 가혹하게 인권유리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삼성 이정 부회장 경우에는 22시간 거의 하루 종일.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아침 7시 50분에 집에 갈 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후두암 말기라 가지고 2013년에 후두암 수술을 받고 재발대가 2016년에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네.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근데 이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이런 발언들이? 아니죠. 그거는 정확하죠. 그리고 또 예. 어떤 사람은요. 네.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울지검까지 압송이 됐잖아요. 네. 압송이 되고
그리고 검찰청에서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또 아침 10시에 다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물었죠. 당신 그러면 5시 조사 끝나고 네. 10시까지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동안 잠이나 잤냐? 어디 갔다 했냐? 구치소에 갔다 왔다. 근데 구치소에 갔다 왔는 것은 잠 못 잤겠냐? 1시간은 잤다. 그리고 1시간만 재우고 아침 10시부터 네. 또 그날 그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잠 안 재우고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법정에서 얘기 다 해요. 채택이 됐나요? 그렇죠. 그게 증인으로 채택됐으니까 문제죠. 아. 그 사람의 증인을 탄핵 사건에 네. 아주 증언을 갖다가 그냥 유죄의 그 탄핵 인용의 사유로 그 증인의 증언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제가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얘기는 예. 검찰이 100여 건의 조서를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 가혹하게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했다. 그리고 또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재판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세계 그 이유가 없는 인민재판을 했다.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속 연장돼가지고 또 그렇게 가혹한 인민재판을 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검찰이나 법원의 재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부로 넘어가서 네. 3부로 좀 쉬었다가 예, 좀 하면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3부로 넘어가서 다시 질문 하나로 모든 2부의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다 풀렸어요.